70만 뉴욕 거주한 인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직장상의 전문 섬세한 변호사 박유철입니다. 이번 영상부터 앞으로 몇 회에 걸쳐 보상에 관한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3화 비디오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는지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며 케이스는 죽어서 보상을 남긴다. 직장상의 보험 클레임과 일반 보험 클레임의 가장 큰 차이점을 들려면 직장상의 보험 클레임에는 청구인에게 치료비에 관한 부담이 없고 치료 후 일정 보상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사건 수임을 위하는 첫 번째 미팅에서 의뢰인들이 제게 물어보는 단골 질문이 바로 보상에 관한 것인데 재미있게도 그 질문의 패턴이 비슷합니다. 변호사님은 이런 일을 수없이 많이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보상액이 얼마나 될까요? 죄송스럽게도 제가 가장 난감해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비록 직장상의 보험 클레임만 7년, 접해본 케이스만도 어림잡아 7천여 개가 넘어가지만 보상의 액수를 사건 초반부터 추정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보상의 액수는 사실 여러 가지 변수의 함수 관계로 이루어지는데 사건 초반에 받는 정보는 이들 정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상의 보험 클레임에서 보상액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을 들려면 바로 영구적 부상의 정도입니다. 영구적 부상의 정도, 손뜻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 저는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곤 합니다. 치료받을 거 다 받고 수술받을 거 다 받았는데 도대체 안 나는 정도에 비례해서 보상을 청구해 드립니다. 라고요. 안 나는 정도에 대한 시인은 우리 의사로부터 나오게 되고 보험사 의사, IME로부터도 소개를 받습니다. 따라서 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치료나 수술을 먼저 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겠지요. 치료나 수술을 받으면 통증이 낫는다고 기대를 합니다. 그것이 치료나 수술을 받는 목적이니까요. 그러나 그 나은 만큼 기대 보상액이 적어진다는 것인데요. 수술 한번 받으면 얼마라는 식의 사회통념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몸이 나은 만큼 기대 보상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어쩌면 이율배반적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겠네요. 치료 내지 수술이 여러분의 몸을 얼마나 낫게 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해 얼마나 많은 영구적 부상이 남아있을지는 사건 초반에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구적 부상의 정도라는 결정적 요소가 전혀 없는 사건 초반에 보상액을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영구적 부상의 정도 외에도 정확한 보상액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추가 정보가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고 전 임금 수준은 얼마였는가? 사고 관련 부상 부위로 인정받은 부상 부위는 어디인가? 어떤 치료와 수술을 받으셨는가? MRI 등 진단검사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이를 복귀할 수 있었는가? 이를 복귀하셨다면 같은 직장이었는가? 아니면 다른 직장이었는가? 일을 계속 복귀 못하고 계시다면 그리고 대체임금을 받고 계시다면 그 액수는 얼마인가? 고용주가 뉴욕시 산하병원이나 교도관, MTA 등 특수조직인가? 아니면 일반 회사인가? 보험 담당자는 누구인가? 65세 이상 혹은 메디케어를 받고 계신 분인가? 케이스 담당 판사가 누구인가? 영구적 부상의 정도를 포함한 위의 12가지 변수들은 케이스를 진행해가는 가운데 서서히 드러나거나 확인이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건 초반에 보상의 액수를 대략 잡아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지요. 이렇듯 복잡한 보상 처리 작업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자신의 보상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가지십니다. 이러한 높은 기대치 때문에 사건 종결 후 그 액수에 대해 실망하는 의뢰인들도 꽤 계십니다. 물론 변호사로서 최대 보상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기본 임무이겠습니다만 그 최대란 말이 많은 변호사님들의 광고에 의해 의도하지 않게 다소 오염되어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소송에서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직장상의 케이스에서는 최대 보상이란 말 대신 최적 보상이란 말이 쓰여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상의 케이스에서의 보상이란 12가지 변수가 동시에 작용하는 함수 관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변호사의 역할이란 결국 그 변수들을 잘 활용하여 의뢰인이 청구할 수 있는 보상의 범위와 조건 내에서 최적의 보상을 이룩해내는 일일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복잡한 이유로 예상 가능 보상 액수를 말씀드리는 것을 주저하면 많은 의뢰인들이 대강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왈가불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단호히 케이스를 진행하면서 보상 액수를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즉답을 회피합니다. 대강이라도 보상 액수를 달라고 하시는 의뢰인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행동경제학적 측면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단내리기 효과, 영어로 앵커링 이펙트라는 것이 있는데
초기에 주어진 값 혹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기준 정보가 그 다음에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사결정은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1974년 미국의 심리학자 카너먼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보았습니다. 유엔에 가입한 나라들 가운데 아프리카 국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추정해보세요. 카너먼은 실험 참가자들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숫자 돌림판을 돌리겠습니다. 이 숫자 돌림판에는 0에서 100까지 수가 쓰여져 있었는데 실제로는 10과 65 두 수 중 하나에서 멈추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숫자 돌림판 돌린 결과 큰 수, 즉 65가 나온 사람들은 그 대답을 높은 비율 45%로 대답하고 반면에 작은 수, 즉 10이 나온 사람들은 낮은 비율 25%로 대답하더란 것입니다. 단내리기 효과는 결국 사람들은 수치에 대한 값을 추정할 때 아무리 근거 없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초기 값에 의존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내리기 효과에 따라 제가 사건 초반에 예상 가능 보상 액수를 미리 말씀드리면 그것이 의뢰인의 보상에 대한 눈높이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 보상에 관련 질문에 대한 즉답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르는 진실된 변호사의 자세로 널리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뢰인들께서 자신의 케이스에 대한 기대 보상이 상당히 높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영국 런던대의 돌란 교수의 가설에서 저는 그분들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돌란 교수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객관적 확률보다 자신의 상황을 더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긍정적 편향이라고 불리는 이런 인지 성향은 오래전부터 잘 알려져 왔는데요. 긍정적 편향 성향 때문에 사람들은 확률적으로 도저히 가망이 없는 로또나 도박에 희망을 걸기도 합니다. 여기에 우수성 편향까지 추가되면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과 행운을 더욱 과대평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수성 편향을 증명한 예로 90% 이상의 운전자들은 자신이 평균 이상으로 운전을 잘한다고 믿고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돌란 교수는 우리의 이러한 긍정적 편향을 뇌의 진화로 설명합니다. 사실 인생은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두려운 나머지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는다면 사회는 살아남지도 못할 것이며 발전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런 위험한 생각을 막기 위해 객관적 확률보다 더 긍정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뇌가 진화했다는 게 돌란 교수의 가설입니다. 시장상의 보험 케이스에서 가능한 많은 보상을 받고 싶은 의뢰인의 마음을 변호사보다 더 잘 이해한 사람은 없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보상에 있어 의뢰인의 긍정적 편향, 우수성 편향을 경계하고 최대 보상 대신 최적 보상의 개념을 잘 설명드리는 것이 변호사가 해야 할 기본 소임이라고 믿고 있는 섬세한 변호사 박희철이었습니다. 이 영상에 대해 질문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창에 질문을 달아주세요. 여러분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좋아요 버튼 꾹, 구독 버튼 꾹,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